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논의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양적 긴축을 주장함과 동시에 AI 덕분에 물가 인상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입니다. AI is going to make almost everything cost less. If I were the president, what I'd be worried about is a central bank that doesn't see any of that.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워시가 추구하는 작은 연준론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열쇠가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매파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워시는 지난 10여 년간의 양적 완화를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그는 이를 역 로빈후드 정책이라고 칭하며 돈을 푸는 것이 자산 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해 왔죠. 그래서 워시는 양적 긴축을 통해 시장의 과잉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연준이 돈을 빨아들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실히 꺾어 놓으면 오히려 시장이 안심하면서 장기금리에 붙어있던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죠. 이 때문에 케빈 워시는 일반적으로는 매파로 분류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워시의 철학은 훨씬 입체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인데요. 현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시의 철학은 다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시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고 방만하게 지출한 결과라고 주장해왔죠. They think inflation comes if the economy runs too hot and workers get paid too much. That's not my view. I think we could use a new idea, a new theory of inflation, so let me practice one for you. Okay. Inflation happens when the government prints too much, spends too much, and lives too well. 이 포인트는 그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제 경제 성장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라는 기존의 공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AI를 강력한 긍정적 공급 충격으로 정의합니다. 워시는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미래가 온다고 확신하는 인물입니다. 현재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워시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부로 비유하자면 50점 받던 학생이 이 80점까지 올리는 것보다 그 80점에서 100점까지 올리는 게 사실 비교적 훨씬 어렵거든요.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까지 내리는 것보다 3%에서 마지막 1%를 깎아서 2%로 안착시키는 것이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시는 경제가 과도하게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시는 기술 혁신이 물가를 낮춰주는 시대에 굳이 인위적인 2%라는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금리를 무리하게 높게 유지해 가면서까지 경제 성장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인물입니다. 즉, 통화량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금리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굳이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해보자면 워시는 통화량 측면에서는 매파, 금리 측면에서는 비둘기파인 셈이죠. 물론 이러한 그의 철학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은데요. 워시의 이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에는 시차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낮추기 전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엄청난 전력과 구리, 반도체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역시 이 문제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수는 AI가 언제쯤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가입니다. 이 시점이 워시의 생각보다 빠르다면 금리는 일찍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인프라 구축 단계에 머물면서 비용만 발생시킨다면 시장은 높은 물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통화정책은 단순하게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를 보는 것을 넘어서 기술 혁신의 속도를 측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AI는 이제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If I were the president, what I'd be worried about is a central bank that doesn't see any of that. A central bank that is stuck with models from 1978, governance from a prior period, and don't recognize we could be at the front end of a productivity boom. And if I were the president, I'd be worried that they might not see it. And they might think economic growth is somehow going to be inflationary. I think we were probably in the early innings of a structural decline in prices. Ken sees it on the front lines of real businesses. And I think if you look over the period of the next year or two, it's a pretty special moment. 그런데 사실 워시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과 그리고 이의 핵심 열쇠가 되는 워시의 작은 연준론입니다. 지금부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40년간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통화 우위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화 정책은 연준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국채 매입까지 동원해가며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조절해왔죠. 재무부는 연준이 설정한 통화 질서 안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반전되었는데요.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2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된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정부의 이자 비용이 폭등하여 이 재정 운용에 극도의 제약이 생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이 재무부의 재정 건전성에 종속된 거죠. 경제학자들은 현재를 금융우위에서 재정우위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금리의 향방은 연준의 FOMC 점도표만큼이나 베센트가 이끄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 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융 규제 완화를 통화정책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민간 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계획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SLR과 바젤 3 엔드게임의 무력화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규제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은행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100억을 빌려주려면 예전에는 이제 5억 원치만 쌓아두면 됐지만 이제는 건전성을 위해 10억, 15억을 묶어둬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안전벨트를 너무 조이면 운전을 못하듯이 이 규제들이 은행의 발목을 잡아서 이제 대출과 국채 매입 능력을 크게 제한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이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서 국채를 사게 만들려는 겁니다. 즉, 돈 풀기를 연준이 아니라 사실상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기존 연준의 국채 매입과 민간 은행의 국채 매입은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는 속도와 심리입니다. 이제 기존의 QE는 연준이 돈을 푼다 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죠. 하지만 이 민간 은행 규제 완화 방식은 서서히 조용히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덜 자극하면서도 국채 매입 수요는 확보하여 이제 시장 금리를 누를 수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체 연준 의장이라는 무슨 상관일까요? 은행 규제는 연준 이사회와 재무부 산하의 OCC 그리고 FDIC가 결정합니다. 즉, 연준과 재무부의 이견 합의가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워시의 일관된 철학인 작은 연준론은 이러한 트럼프와 베센트의 계획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The central bank has plenty of respon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 for one, would like them to be a narrowly focused central bank, making sure that we have stable prices as a condition precedent to full employment, not wandering into other areas. 그는 연준이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최후의 보루로 작동해야 하며 평시에는 이제 통화 가치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워시는 연준이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재무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워시의 작은 연준은 재무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핵심은 이 양적 완화의 주체가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지만 이를 재무부와 민간은행이 메우는 것이죠. 즉 표면적으로는 양적 긴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돈을 푸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올해 무려 9조 달러의 미국 국채가 만기에 도래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단기채라는 점입니다. 매번 새로운 수요자를 찾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수요가 부족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차환 비용이 폭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 정책은 단기적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재정 안전성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SLR 완화는 작년 말에 이루어졌고 방금 말한 롤오버 리스크의 피크는 2026년 하반기입니다. 근데 중간 선거는 때마침 11월이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위험한 줄타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제 앞서 말했던 AI 생성성 향상의 시기와 더불어서 이 국채 경매 결과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